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 만에 다시 세 자릿수로 올라섰습니다. 다음 주부터 거리 두기 단계가 어떻게 조정될지 관심인 가운데 방역 당국은 하루 환자 발생 수보다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추석 연휴 기간 신규 확진자가 하루 두 자릿수를 유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주일 만에 다시 세 자릿수로 늘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추석 연휴 전에 이 자리에 출연을 하셔가지고 50명대 신규 확진자 유지할 때 허수라고 본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도 허수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그 검사자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봤을 때 특정한 검사 숫자가 됐을 때 세 자리 초반 150명대를 유지했다고 하면은 이제 오늘이 이제 수요일이니까 연휴가 끝나고 월요일, 화요일 또 월요일까지 또 길게 연휴를 보내셨던 분도 계시기 때문에 네. 오늘 내일 또 9일부터 해서 또 짧은 연휴가 또 시작됩니다. 뭐 단풍놀이라든지 또는 또 집회도 또 준비되는 부분도 있고 또 다른 우리가 못다한 그 가족의 정을 나누기 위해서 늦은 명절 방문을 계획하신 분도 있고 아직도 그 명절 연휴의 여파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 충분한 증상에 따라서 검사를 안 받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 이유가 제가 추석 내내 매일 아침마다 병원 나와서 일을 했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확실히 검사하시는 분이 줄었는데요. 최근에 일교차가 심해지면서 환자들 문의가 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 가지 그런 아까 정부에서 발표한 것도 있지만 변수들이 있겠지만 확산되는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특히 이 경기도권에서 많이 나왔던 부분이 군부대라든지 또 지금 우리가 걱정되는 특정한 병원이라든지 부분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조용한 전파로 인해서 곧 증상을 보이는 분들이 나타날 시기가 이제 곧 반감기가 지나서 잠복기가 지나서 나타날 것이 이제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100명대인데 이것보다 숫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 코로나19의 특성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세요. 이제 바이러스에 노출돼서 그냥 지나간 사람도 있지만 감염이 돼서 발병이 됐지만 증상이 없는 사람도 있고 감염돼서 증상을 보이면서 누구를 감염시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은 경우에는 3일, 긴 경우에는 14일 후에도 나타날 수 있거든요. 보통 네. 잠복기 또는 무증상 잠복 기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것으로 봤을 때 제가 이 한글날 이전 이후에서부터 숫자가 늘어날 것으로 제가 틀리길 바라면서 말씀드리는 건데 가능성이 높고 다음 주 수요일, 화요일 정도 되면은 이 방역의 성공, 즉 추석 전후에서 방역의 성공이 그때 나타날 거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허수다라는 네, 말씀이시고요. 아직까지 허수인 것 같습니다. 예, 잠복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최장 잠복기가 2주 정도로 알려져 있잖아요. 평균 잠복기로 따지면 얼마로 볼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데이터 값을 보면 보통 5일에서 7일 정도, 즉 우리가 역학조사를 했을 때 이분이 여기에서 노출, 감염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당신께서 또는 우리가 검사를 권고를 받아서 검사해서 확진돼까지 걸리는 시간이 보통 5.6일에서 7일 정도 걸리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연휴가 지난 시점을 봤을 때 또 이번에 짧은 연휴가 9일, 10일, 11일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기다렸다 병원에 갈까라고 하는 그런 인원들까지 한다면 다음 주 월화에 제가 틀리길 바라지만 예. 지금 또 여러 환절기 등으로 감기 증상을 보이는 분들이 걱정돼서 검사를 하러 오시다 보면은 조용한 전파자 중에서 이제 확인이 돼서 확진자가 더 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네. 지금 방역 당국에서는 거리두기 단계 조정 여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거리두기가 어떻게 조정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미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고요. 저도 의견을 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뉴질랜드나 호주인 경우에는 4단계로 구분해서 진행하는데도 네. 최근에는 이제 그 멜버른이 있는 빅토리아주, 그다음에 시드니가 있는 뉴사우스웨일즈 주가 물론 워낙 나라가 크기 때문에 정책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똑같이 4단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국가에서의 단계가 있고 또 각 지자체 주정비로 나오는데요. 빅토리아주 멜버른에서는 환자가 발생하지만 시드니 뉴사우스웨일즈에는 안 나오니까 조금 단계를 낮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3단계에서 만약에 우리가 3단계를 선언하게 되면 전 다른 나라에서 한국은 큰일 났다. 그리고 또 비행기가 뜨는 거를 차단하거나 무역에도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4단계, 또 제 생각에는 이제
기존에 우리가 2.5단계의 고강도를 4단계로 놓고 네. 마지막 단계를 5단계 그리고 앞으로 이제 학교 방역의 단계 기준으로 해서 1단계, 2단계로 학교를 나누는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3단계로 놓는 5개 단계 정도로 세분화하게 한다면은 어떤 통상적인 부분과 학교 가는 부분, 일상의 부분 그리고 아까 노래방 얘기도 잠깐 나왔었는데 예. 소상공인 분들에 대한 부분이 그 5개 정도 단계로 나눠지고 나머지 또 추가되는 부분은 지자체에 자율권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면 하는 거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우리나라도 좀 더 거리두기 단계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좀 구체적인 사례를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의정부 재활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고 규모가 지금 뭐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확진 속도도 좀 빨라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우리는 대구 경북의 사례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요. 요양병원, 정신건강의학 관련 입원 시설과 입원 병원, 그리고 우리가 요양원, 요양시설,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 치료거나 아니면 이동이 어려우신 분이 많습니다. 도움을 주려면 결국 면대면으로 붙고요. 또 이번 추석 연휴 전후로 해서 가족 방문 등이 많이 이루어졌을 거로 판단이 되는데 너무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형 병원에서 환자분이 발생했을 때 많은 분들이 걱정했지만 실제로 병원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환자분 아니면 못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발열이라든지 병원 방문 목적 등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관리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들이 있는 걸 봐서 좀 안타깝거든요. 네. 그런 경우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확산은 병원 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꼭 가족분들 외에도 여러 가지 목적으로 병원에 방문하셨던 분들로 또 확산될 수도 있고 지금 한층만 지금 동일 집단 격리 코호트가 진행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예전에 대구에서 있었던 것처럼 병원 자체를 코호트 격리, 동일 집단 격리를 선제적으로 하고 지금은 500여 분에 대해서 검수가 진행되어 있는데 더 빨리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번에 명절 전후에 방문자들을 추적하지 않아서 연결고리를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다른 층까지도 선제적 이 동일 집단 격리, 코호트 격리를 진행하는 게 옳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 포천에 있는 군부대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감염 경로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의 우리나라의 군 방역은 정말 모범적이고 투명하면서 정확한데 그 이유가 이 군 부대라는 게 이미 자발적 또는 어떤 규율로 인한 동일 집단 격리 상태입니다. 자유롭게 외부인이 나갈 수도 없고 군 부대인 분이 나갈 수도 없는 상태인데요. 초기에는 연결고리를 알 수 없다고 했었으나 우리가 추적 조사를 해봤더니 일부 증상을 보였던 분이 이전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증상이 있었던 상태에서 검사가 진행되기까지 약 3일 또는 4일 정도가 지체됐던 부분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나중에 밝혀졌는데 그러면서 그 동일 집단에서 확산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다행인 것은 군 부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동일 집단 격리가 되기 때문에 완전히 격리돼서 군 부대로 인해서 민간 지역으로 파급될 가능성은 저는 제로라고 봅니다. 네. 다만 이 동일 집단에 또 젊고 건강한 분들이 무증상으로 여러 사람에게 증상을 일으킬 수 있고 군 부대에는 젊고 건강한 분들도 있지만 나이에 따라서 또는 본인의 만성질환을 가지신 분이 이 위에 그 지도층에서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앞으로 더 투명하고 빠른 증상에 따른 검사가 진행돼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런데 포천 육군 그 부대 같은 경우에는 장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출퇴근을 할 수 있고 자유롭게 외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해당 부대 인근에 계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에서도 이제 군 부대에서 발생했던 사건에 있어서 보통 우리가 위관급, 영관급이라고 하는 또 우리가 부사관 분들이 이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러한 우리가 어떠한 발령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우리가 영관, 위관, 부사관급도 똑같이 동일집단 격리의 대기 상태로 들어간다고 확인했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게 안타까운 게 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있었고 그런 경우에 빠르게 검사를 하고 그리고 바로 차단을 한다고 하면은 물론 군 가족분들도 가족분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야 되고 또 우리가 출퇴근하는 직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지만 다행인 거는 군 부대의 출입 시에는 본인에 대한 건강 상태를 병원에 준하는 정확하게 증상을 내고 자가 설문을 하고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체온을 측정하는 과정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인근의 민간으로 나가는 경우는 만약 군 부대에서 그런 이 군 방역 지침을 잘 지켰다고 하면은 이 사병뿐만 아니라 그걸 지도하시는 분들이 그 민간으로의 그 파급은 거의 없을 거로 생각됩니다. 예. 자, 몇 가지 대표적 감염 사례들 짚어봤고요. 지금부터는 독감 백신 얘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문제가 됐던 독감 백신에 대한 당국의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문제가 없다라고 나오는데 판단의 근거를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우선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저희 부모님만 해도 맞아도 되냐 그래서 아버지 어머님 저도 같은 거 맞으니까 맞으셔도 됩니다 말씀하셔도 갸우뚱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가 예방접종 하게 되는 올해 독감, 계절성 독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4가 예방접종이고 4백신입니다. 생백신으로 유명한 게 보통 홍역 또는 이제 대상포진 이런 게 있는데 굉장히 열에 민감하고 생백신인 경우에는 이 온도의 안정성 섭씨 2도에서 8도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거의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백신과 사백신 어려운 말이라서 백신 내부에 그 백신이 살아있는 걸 생백신, 이미 죽어있는 사백신 이 효능의 차이가 좀 있습니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깜빡했네요. 사백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균주가 있는데 균주의 그런 생활력을 다 활성도를 다 제거하고 면역력만 얻을 수 있는 부분만 넣어 있어서 보통 우리가 사백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예전에는 그런 기술인데 요즘에는 이제 그보다 훨씬 더 발달된 기술이지만 사백신이라고 표현하고요. 생백신은 실제로 그 균주를 약독화, 균주가 있는 상태지만 그것이 병을 발생시킬 가능성을 제거한 생균이 있는 것이 생백신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방접종하는 이 독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즉 균하고 상관없습니다. 균주랑 상관없고 면역 획득을 얻을 수 있는 어떤 부분을 넣은 이런 사백신, 유정란으로 계란으로 만든 게 있고 세포배양으로 만드는 사백신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온도에 대해서 생백신보다 덜 민감한 게 사실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동차를 제가 수출했다고 가정을 하면 이 자동차를 수출을 할 때 저기 러시아에도 팔고 아프리카에 팔기 위해서 혹서기, 혹한기 모든 테스트를 하고선 전 세계에 판매하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제 백신이 제조돼서 안정성과 효과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온도의 테스트를 겪게 되는데요. 그거에 대한 테스트를 이번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온에 일반적으로 지금 온도에 노출됐다는 가정에서 섭씨 24도, 25도인 경우에 8개의 제품에서 어떤 변성이 있는지, 만약에 여름철 우리가 평균 온도 섭씨 37도라고 하면 그때 어떤 변성이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혹시라도 이게 영하로 내려가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우리가 테스트를 했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번에 상온에 노출될 최근의 온도를 기본적으로 보면 섭씨 14도에서 27도 사이라고 해서 이 테스트를 했을 때 문제가 없었고 실질적으로 그것에서 우리가 균을 키우거나 했는데 특별한 균이 있거나 변질됐거나 그 면역을 얻을 수 있는 단백 물질에 있어서 효과가 떨어진 게 없었으니까 우리가 괜찮다는 표현을 썼는데 37도에서는 단백질 변성을 보이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섭씨 0도 밑에인 경우에는 침전물이 발생합니다. 침전물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것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괜찮다라고 하는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건 꼭 정부의 어떤 미숙함뿐만 아니라 저도 같은 의료진이고 의사인데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 예방접종이 이제 진행된 지침이 나오거든요. 이 예방접종으로 나오는 건 국가예방접종 사업으로 LOT, 로트 번호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번호에 맞춰서 이 날짜 이후에 또는 이 날짜 이전에 그러는데 그 지침을 전달을 잘 못 받았거나 받았는데 익숙하지 못했거나 또는 제대로 관리 못한 의료진의 책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나온 정부의 지침에 대해서 저는 100% 신뢰를 하고요.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 중에서도 백신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그 지침이 과학적 근거가 있다. 믿고 따라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전량 폐기해야 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폐기에 대한 기준도 엄격하게 나왔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발표를 믿고 또 콜드 체인이라고 하는 냉장 유통 단계에 대해서 정부 책임지는 부분도 있지만 의료기관과 의료진이 책임지는 부분도 저희가 책임지고 더 눈을 키고 보겠습니다. 의료진들도. 그렇기 때문에 믿고 접종에 따라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려하는 국민이 많지만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물론 조사 결과 안전하다고 판단이 내려지기는 했지만 그동안 뭐 부실하게 관리됐다 이런 지적은 사실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어떤 점들이 좀 보완이 돼야 할까요? 사실 민낯이 드러났다고 봅니다. 백신의 물량이 예전보다 많이 느는 것도 사실이고 예전보다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도 많고 의료진의 관심도 많이 늘어나서 더 많이 주문하고 준비를 많이 해놨거든요. 그렇다면 이 냉장 체인이라고 하는 이 유통 단계 그리고 각각의 의료 환경에서의 예방접종의 환경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커지기 전에 투명성을 바탕으로 발표가 났기 때문에 우리 의료진들도 더 분발해야 되고 또 정부 당국에서 더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앞으로 사실은 어떤 이렇게 제품의 박스가 있으면 그 안에 마치 추적기처럼 돼 있는 온도계 같은 게 있습니다. 그 온도계를 가지고 우리가 추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1톤 트럭으로 큰 분량이 나가고 그게 1톤 트럭으로 나눠지는 과정 중에 뭐 상온에 놔뒀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 보면은 이것이 온도를 벗어났으면 색깔이 변하거나 하는 추적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런 추적기에 대한 관리를 원격으로 진행하고 요즘에는 전날 밤 11시까지 주문하면 새벽에 배송해주는 어느 업체가 있잖아요. 그 업체에서 추석 이전에 일부 유제품에서 문제가 있었다 해서 전량 폐기하고 추적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일부 민간 업체에서도 갖고 있는데 국가에서 그런 걸 갖고 있지 않을까 의문이 가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배워서 진행하는 부분. 동시에 약간 유제품이라고 제가 오늘 준비했는데 그 유제품을 갖고 있는 소매점이나 아니면 보관하고 있는 당신들도 그런 냉장 체인을 준비할 필요가 있죠. 따라서 의료기관에서도 이런 냉장 체인에 대해서 일반 냉장고가 아닌 또는 일반 냉장고를 하더라도 분리돼서 실질적으로 접종 전용으로 관리하는 부분을 한 번 더 물론 인력이 많이 부족하고 계시겠지만 확인한다고 하면 국민이 더 믿고 접종률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